평화협상이 끝나는 날,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 알아? 21시간이었어. 이슬라마바드 밀실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마주 앉아 있던 시간이, 그런데 그 테이블이 깨지는 순간 워싱턴에서 내려진 명령은 딱 하나였어.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출격. 말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언제나 행동이야. 근데 있잖아. 이게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야. 이걸 단순히 중동 문제라고 넘기는 순간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나탄즈와 포르도.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숨겨진 이란 핵시설을 향해 GBU-57 벙커버스터가 투하된다는 게 우리 기름값이랑 연결되고 방산산업이랑 연결되고 결국 내 통장이랑 연결되거든. 역사를 한번 되짚어봐.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에도 매그 채널이 열려 있었어. UN 사찰단이 들어가 있었고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전쟁이 났잖아. 그때 국제유가는 단기에 30% 넘게 뛰었어. 우리나라 경제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고, 지금 이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야. 인구 8단 500만 명의 나라이고 중동 전체에 걸쳐 촉수처럼 뻗어 있는 대리전 세력을 거느리고 있어.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내 민명대까지. 이 조직들이 지휘 통제소를 잃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우리 에너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줄게.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폭격기가 이미 이란 상공으로 향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할 건 하나야. 이 타격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지구의 경제 지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근데 이 이야기 단순한 뉴스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전말을 파헤쳐 줄게. 날짜는 2026년 봄이야. 장소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협상장이야. 탁자 양쪽에 마주 앉은 두 나라 협상단. 미국 측은 아주 단순한 요구를 하나 들고 왔어.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 국제 사찰 수용, 그리고 시간표 제출. 이 세 가지. 이란 측은 그 세 가지를 전부 거부했어.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이란 입장에서 생각해봐. 핵을 포기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포기 선언을 하고 서방과 화해했어. 그리고 10년 후에 어떻게 됐냐고. 자기 나라 반군에게 쫓기다가 죽었어. 이란 강경파 입장에서 핵은 정권 생존의 마지막 보험이야. 그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라마바드 21시간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시간이었어. 양쪽 다 알고 있었지. 미국은 명분을 쌓으러 간 거고 이란은 시간을 벌러 간 거야. 협상이 공식 결렬되는 순간 미국 협상단 수석 대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낙수도 없었어. 서명도 없었지. 운이 닫히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 그리고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났어. 경납고 문이 열리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폭격기의 엔진이 서서히 가동되는 소리. B2 Spirit. 한 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어. 미국이 보유한 20대 중 일부가 이미 전진기지로 이동해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 이게 우리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냐고.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해. 그중에서 중동에서 오는 비중이 60%가 넘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선이 막히는 순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직격탄을 맞아.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이 사건은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 님들, 이 이야기 우리 생활이랑 직결돼.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니야. 내 지갑이 얼마나 얇아지는지의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 지금부터 그 오해를 제대로 풀어줄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 지하 깊이 들어갈수록 안전하다고. 벽이 두꺼울수록 폭격을 버틴다고. 이란이 나탄즈와 포르도 핵시설을 거대한 화강암 산맥 아래에 숨기고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것도 그 논리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어.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산속에 공장을 만들고 지하벙커에 지도부를 숨겼어. 그때 폭격 기술로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상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달라. 나탄즈 핵시설의 핵심 시설 깊이는 지표면 기준으로 8m에서 최대 20m 수준이야. 포르도는 더 깊어.
80m에서 90m 사이 산속에 박혀 있어. 이걸 보고 이란은 어떤 재래식 무기도 뚫을 수 없다고 자신했던 거야. 근데 GBU-57 대형 관통 폭탄이 개발된 이유가 딱 그거야. 최대 60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도록 설계된 무기거든. 무게만 15톤이야. 서울 아파트 준형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도 않는 크기야. 이게 특수 합금 탄두를 뿜고 엄청난 속도로 지표면을 뚫고 내려가. 시설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기폭하는 구조야. 폭발 자체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좁은 지하 공간에서 증폭되는 충격파랑 즉각적인 산소 결핍이야. 지상에서 같은 폭발이 일어나면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서 에너지가 분산돼. 근데 지하 밀폐 공간에서는 그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 전부 안으로 쏠리는 거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외부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충격파를 내부에서 더 강하게 반사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야.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되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정찰 자산은 이미 그 시설의 환기구 위치부터 지질학적 약점까지 다 스캔해뒀어. 숨으면 숨을수록 오히려 가장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제공하는 꼴이 된 거야. 딱 정리해줄게. 핵심은 이거야. 지하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건 20세기 전쟁의 상식이야. 21세기 현대전에서는 그게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됐어.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판단 실수를 하게 돼. 이제 님들은 달라. 그럼 실제로 이 판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여줄게. 이게 진짜 중요해. 폭격기가 날아가는 건 군사 이야기인데 그게 왜 경제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 딱 3단계로 설명해줄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 이란 핵시설이 타격을 받는 순간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이야. 하루에 1,700만 배럴이 그 좁은 길목을 통과해. 길이는 불과 33km밖에 안 돼. 서울에서 수원거리야. 그 좁은 목을 이란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돼.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해.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시설에 드론 공격이 있었을 때 유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했어. 그때는 공격받은 게 시설 하나였어. 호르무즈 전면 봉쇄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야. 전문가들은 배럴당 유가가 단기에 $150를 넘을 수 있다고 봐. 지금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뛰는 거야. 우리나라 원유 수입 의존도는 100%야. 비축유가 있긴 한데 그게 버텨주는 기간은 약 90일이야. 3개월이 지나면 버틸 방법이 없어. 세 번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 기업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한국은행이 금리 대응을 고민하게 돼. 이게 바로 엄마 금리,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신호야.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대출 이자가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결국 내 지갑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게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되는 거거든. 딱 정리해줄게. 핵심은 이거야. 중동에서 폭탄 하나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기름값, 물가, 금리, 대출이자까지 전부 건드리는 도미노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다음 단계. 에너지 충격만이 아니야. 이 타격이 세계 방산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미투 스텔스 폭격기 운용 비용은 한 번 출격에 수백억 원이 들어. GBU-57 벙커버스터 한 발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 수준이야. 이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봐. 미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즉각 증가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로스럽 그루먼 같은 미국 대형 방산 기업들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이 기업들이 수주를 다 받아가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잖아. 그 파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출장에서 제대로 얘기해 줄게. 이게 한국이랑 바로 연결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 판에서 진짜 웃는 나라와 우는 나라가 따로 있거든. 지금부터 그 속내를 파헤쳐 줄게. 이 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개의 시선으로 봐야 해. 타격하는 미국, 타격당하는 이란,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 강대국들. 먼저 미국이야. 겉으로 보이는 입장은 핵 확산 방지야.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거지. 근데 속내는 더 복잡해. 중동 에너지 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거야.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중동 원유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어. 유가가 올라도 미국 셰일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늘어. 유가 상승의 고통을 가장 크게 받는 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들이야. 그게 바로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야. 이란 정권이 약해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동맹 구도가 더 강해지는 건 덤이지. 다음은 이란 주변 국가들이야. 사우디아라비아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 수십 년간 이란의 위협을 받아왔거든.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핵 개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그 도미노를 막는 게 사우디한테도 이익이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란 핵 프로그램이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는 생존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침묵하는 거대한 나라들, 중국이랑 러시아야. 이 두 나라는 겉으로는 이란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안 해. 왜냐고? 중국은 이란 원유를 싸게 사다가 쓰는 최대 고객이야. 이란 정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싼 원유 공급선도 끊길 수 있어. 동시에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국 주변의 핵 보유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야. 이중으로 계산이 복잡한 거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자신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여 있어. 중동까지 벌릴 여유가 없어. 이런 판에서 우리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증산에 협조하는지 여부가 결국 우리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결정해.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내 주유비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님들, 언론이 이 사실을 왜 제대로 안 알려주는지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해. 협상이 결렬된 것은 이란의 완고한 태도 때문이라고. 미국이 마지막까지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국제사회가 안타까워한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이슬라마바드 협상 자리는 처음부터 군사행동을 위한 국제법적 명분 축적 과정이었어. 미국이 타격을 결정하려면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시도했다. 상대가 거부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서사 말이야. 21시간짜리 협상은 그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거야. 어처구니 없지. 근데 이게 국제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야. 타이밍을 봐.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순도가 이미 무기급에 근접한 수준 60% 이상에 도달했다는 정보가 나온 게 불과 몇 달 전이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 임계점을 90% 농축이라고 볼 때 이란은 그 직전 단계에 와 있어. 창문이 닫히기 전에 행동해야 했던 거야. 이 결정으로 가장 크게 웃는 자가 누구냐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방산 기업들이야. 실전에서 효과가 입증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폭발하거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수혜자가 있어. 미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여력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동맹국 방산 기업들이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 얘기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한국이랑 연결이 돼.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야. 자, 지금부터가 진짜야. 미투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고 나면 세계 방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해. 이게 한국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팩트로만 얘기해 줄게. 먼저 전 세계 동맹국 방위비 급증 사이클이 시작돼. 나토 회원국들,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일제히 국방 예산을 늘리는 압박을 받거든. 폴란드는 이미 국내 총생산의 4%를 방위비로 쓰기 시작했어. 독일도 국내 총생산 2% 목표를 달성했지. 핀란드,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자마자 방위비를 빠르게 올리고 있어. 이 흐름이 이번 이란 타격을 계기로 더 가속화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미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수주 잔고가 넘쳐나. 생산 여력이 부족해. 에이브럼스 탱크, 패트리어트 미사일, 몽우잭 55mm 포탄, 전부 대기줄이 몇 년치씩 쌓여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 155mm 포탄 부족 사태 기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을 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 그때 가장 빠르게 대응한 나라가 어디야? 한국이야.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을 봐. 2022년 172억 달러를 기록했어.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숫자야.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대 최고 기록을 그해 갱신한 거야. 폴란드의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계약이 터졌고,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줄 서 있어. 이건 억지 국뽕이 아니야. 실제 계약 숫자야. 왜 한국 방산이 이렇게 뜨냐고. 3가지 이유야. 첫째, 납기가 빨라. 우리나라는 실제 양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설계는 좋은데 생산이 느린 나라들과 달라. 둘째, 가격 경쟁력이 있어.
미국 제품 대비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야. 셋째, 실전 검증이 됐어. 2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성능이 확인됐거든. 1997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렸던 그때 전 세계가 한국이 망한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3년 만에 국제통화기금 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했어.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산업이 세계로 나갔어. 그때도 우리 해냈잖아. 이번엔 방산이야.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방산, 제조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치를 갖게 됐어.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중동 긴장이 올라가면 그 영향은 아시아 태평양까지 퍼져. 우리나라 주변국들, 일본, 대만, 필리핀도 방위비를 늘려. 이 나라들도 우리나라 방산 장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구조야. 앞으로 체크해야 할 신호 2가지만 말해줄게. 하나는 국제 유가야. 배럴당 $100를 넘어서는 시점이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신호야. 또 하나는 방산 관련 기업들의 수주 발표야. 계약 규모와 납기가 실제 실적으로 잡히는 시점을 확인하면 돼. 제 말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도 하나 얘기해 줄게.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내 소비 패턴에서도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이 시점에 필요한 행동이야. 투자 방향만 얘기해 줄게. 결정은 항상 님들 스스로 하는 거야. 에너지 관련 섹터, 국내 방산산업 관련 흐름,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잦아들 때 반사이익을 받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눈여겨보는 게 이 상황에서 공부할 방향이야. 자, 오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줄게. 자, 오늘 내용 딱 2줄로 정리해줄게. 첫째, B2 스텔스 폭격기와 GBU 57, 벙커버스터가 일한 나탄즈,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하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올라가고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 방산 수요 폭발이 동시에 온다. 둘째, 이 흐름에서 한국 방산산업은 실제 생산 능력과 납기, 경쟁력을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수혜 포지션에 있다. 이건 숫자가 증명하는 팩트야. 님들, 이건 위기가 아니야. 이걸 먼저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야. 뉴스를 그냥 보는 사람이랑 구조를 읽는 사람이랑 결과가 달라지는 건 이런 순간부터야. 앞으로도 이런 내용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알림 설정도 켜두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볼 수 있어. 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힘이 돼.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결정해야 해. 이 영상은 경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야. 특정 종목이나 자산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